네, 안녕하세요. 저 방금 소개받은 남궁영환입니다. 저는 지금 AWS 프로페셔널 서비스 팀의 빅데이터 컨설턴트로 근무를 하고 있고요. 오늘 이 자리에서 저희 AWS 빅데이터 아키텍처 패턴하고 그다음에 전체적으로 봤을 때 가장 베스트 프랙티스라고 생각할 수 있는 디자인 패턴들에 대해서 한 40분 정도 함께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대략 제가 40분 동안 설명드릴 내용은 이 정도로 좀 요약을 해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사실 빅데이터 자체가 이제는 그렇게 새롭다는 생각은 안 드시겠죠. 2008년도 그때쯤부터 클라우드가 본격적으로 나왔고 지금 2010년도 클라우드가 이제 확산이 되기 시작을 하면서 빅데이터에 대해서도 가능성을 보기 시작을 했었죠. 그래서 그때는 왜 빅데이터를 해야 되는지라는 물음을 계속 던지고 있었지만 이제는 빅데이터는 당연해졌다라는 시대까지 왔습니다. 그리고 더더군다나 요즘 들어서 딥러닝이든 머신러닝이든 그 다음에 AI든 IoT까지요. 굉장히 많은 곳에서 데이터를 끊임없이 수집을 하고 있고 그거에 대해서 분석에 대한 욕구는 굉장히 커져가고 있죠. 그걸 통해서 더 이상 빅데이터가 식상하다는 주제가 아닌 빅데이터는 이제 진짜 중요한 시대를 맞이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차원에서 그렇다면 빅데이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좀 더 기본적으로 아셔야 될 것들 그리고 과연 빅데이터가 얼마나 지금 계속 발전해 나가고 있는지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더 효율적으로 접근을 할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을 좀 알아보려고 합니다. 이 그림은 굉장히 많이 보셔서 이제는 익숙하실 거예요. 볼륨이라든지 벨로시티, 그다음에 버라이어티 이런 세 가지가 함께 합쳐져서 작용을 한다든지 아니면 그 중에 하나씩만 작용을 해도 이제는 다 빅데이터라고 보죠. 실제로 제가 그 전에 프로젝트를 했을 때에도 로그 데이터를 분석을 하자라고 했을 때 로그 데이터 자체가 사이즈가 작은데 건수가 굉장히 많아지면서 실제로 데이터 사이즈는 그렇게 크지 않았지만 그 건 바이 건을 어떻게 분석을 하느냐 그 다음에 그거에 대해서 각 항목을 어떤 식으로 구분을 해서 그거에 대한 특성을 파악을 할 것이냐 차원이 급격하게 증가를 하면서 건 바이 건 하고 곱하는 순간 이 세 가지 항목에 다 해당이 돼버리게 되죠. 그래서 최초에는 빅데이터에 대해서는 사실은 대량의 데이터를 먼저 분석을 하는 위주로 시작을 했었습니다. 그러던 과정에서 좀 더 우리가 실시간에도 좀 더 도전을 해볼 수 있겠구나라고 됐고 그 다음에 그 전에 샘플링 기반으로 통계학적으로 접근을 했던 것에서 이제는 전수 기반의 데이터 분석이 가능하겠구나라고 가능성을 확인을 하면서 점차적으로 그 전에 해왔던 머신러닝하고 접목이 되게 된 것이죠. 그래서 분석이라든지 예측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 현재 상태에 와서는 좀 더 활성화된 겁니다. 과거에 비해서. 마찬가지로 클라우드에 대해서도 비슷한 맥락을 놓고 본다면은 가상 머신 기반으로 했었지만 현재는 관리형 서비스 기반. 저희 AWS가 폭넓게 제공하고 있는 여러 가지 관리형 서비스들이 있죠. 데이터 저장, 그다음에 데이터 처리, 데이터 분석까지 모든 레이어를 아우르는 여러 가지 관리형 서비스들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다 현재는 사용하고 계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더 나아가면 서벌리스까지 좀 더 진화를 하게 되면서 좀 더 관리형 서비스에서 한 차원 더 벗어나서 좀 더 각자가 되게 라이트웨이트하게 접근을 할 수 있게 된다는 거죠. 이 그림 자체도 굉장히 여러분들이 많이 보셨을 거예요. 지금 이 장표 안에 포함되어 있는 많은 툴들이 있긴 하지만 사실 여기에다 다 담지도 못했습니다. 뭐 플링크라든지 일라스틱서치 이런 것들 워낙 유명해졌고 지금 그래프 데이터베이스 같은 경우도 사실은 이 안에 당연히 포함되어 있어야 되는데 지명관계상 포함이 안 돼 있어요.
그리고 앞으로 IoT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 더 확산이 되면서 그래프 데이터베이스, 그런 거에 대해 그래프 데이터에 대한 분석, 이런 것들이 좀 더 중요도가 높아질 것이라고 보고요. 거기에 맞춰서 저희 AWS에서도 여러 가지 제품을 가지고 계속 라인업을 구축을 하고 버전을 업시키고 있습니다. 보통 이런 식으로 빅데이터에 대해서 아직은 이제는 처음은 아니라고 생각이 들겠지만, 뭔가 빅데이터에 대해서 막연히 생각을 하기 시작을 했을 때는 어떻게 접근을 해야 되지? 그 다음에 뭘 쓰는 게 좋을까? 앞에서 본 것처럼 너무나 많죠. 설명이 잘 돼 있어도 사실은 그거에 대해서 서로 그럼 궁합이 잘 맞을까? 얘네들이 서로 충돌을 일으키진 않을까? 데이터 포맷이 잘 맞을까? 이런 것들에 대한 고민을 끊임없이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데이터가 너무 복잡하고 다양하죠. 그러다 보니 툴을 알고 있는 상태에서도 접근하는 것 자체가 또다시 막연해질 수가 있어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저 꼭대기에는 왜죠. 빅데이터 도대체 왜 해야 되냐? 목적이 있는 것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건데, 목적이 없는 상태에서 그냥 데이터가 많이 쌓였으니 우리 분석이나 한번 해보자, 이렇게 접근을 하는 순간 결과며 성능 지표며 여러 가지들이 다 일관성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게 왜에서 시작을 하게 되고, 거기에 대한 목적을 세우면서 거꾸로 역선으로 접근을 하는 게 상당히 좋은 어프로치라고 생각이 듭니다. 사실 이런 기본 원칙 자체는 여러분들도 많이 보셨을 거예요. 데이터 많이 쌓였으니까 데이터 저장하는 거, 처리하는 거, 또 처리한 결과 다시 저장하고, 로우 데이터와 처리한 데이터 분리해서 다시 저장하고, 처리한 데이터를 대상으로 해서 분석을 이루고, 그 다음에 그걸 통해서 시각화, 그 다음에 거기에 대한 답을 얻는다. 이런 패턴은 여러분들 이미 익히 잘 아실 겁니다. 그리고 작업에 적합한 툴 무조건 써야 됩니다. 그 다음에 관련 서비스 되도록이면 쓰십시오. 왜냐하면 그 관리를 할 시간에 분석이라든지 처리에 집중하는 것이 훨씬 더 효과적이라고 생각이 들기 때문이죠. 그리고 로그 데이터 자체에 대해서 조금 더 주의 깊게 볼 필요가 있겠다. 요거는 사실은 약간 비정형성을 가지고 있을 것 같아 보여도 사실은 키밸류 형태로 좀 더 매핑을 시킨다면 쉽게 어렵지 않게 정형 데이터화 시키면서 굉장히 효과적으로 분석을 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비용에 대한 고려, 저희가 항상 말씀드립니다. 저희가 고객사 나가서 컨설팅을 진행을 할 때도 이 빅데이터 프로젝트 이런 거에 대해서 비용에 대한 고려 항상 말씀드립니다. 지금 24시간 켜놓고 계시지 않습니까? IDC 기반으로 했을 때 서버 자체를 굉장히 고사양으로 사용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끊임없이 질문을 드리고 거기에 대해서 저희가 개선 가이드를 드리려고 항상 노력을 합니다. 이게 사실은 실제로 해보지 않으면 잘 와닿지 않는 부분일 수가 있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도 저희는 반복적으로 끊임없이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방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빅데이터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접근하면 될까? 이 그림 굉장히 많이 보셨을 거예요. 데이터를 처음에 유입을 하고 그 다음에 수집을 해서 그다음에 바로 저장을 하고, 그 저장된 데이터를 다시 꺼내서 처리를 하고, 클렌징을 하든 미싱밸류 처리를 하든 여러 가지 가공 작업을 거쳐서 거기에 맞게끔 정형화를 시키는 거죠. 시키고 나서 그 다음에 그 데이터를 다시 끄집어내서 정리된 데이터를 가지고 분석을 하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그걸 가지고 우리가 어느 정도 복잡한 내용의 패턴을 우리가 알기 쉬운 시각화된 형태로 볼 수 있게 한다. 그리고 그걸 통해서 우리는 우리만의 인사이트를 가지고 거기서 뭔가를 끄집어내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패턴을 잘 기억을 해두시고, 여러분들이 이미 체득하고 계시더라도 이거에 대해서는 맨 처음에 접근하실 때 항상 이거를 염두에 두고 가셔야 됩니다. 그리고 끊임없이 저장, 처리, 분석은 데이터가 유입되고 있기 때문에 새로운 데이터가 계속 늘어나게 되죠. 그거에 대해서 계속 반복 작업이 이루어진다는 거죠. 이런 부분도
놓치시면 안 되고요. 그래서 방금 전에 보셨던 것처럼 크게 데이터 수집, 그 다음에 저장, 처리, 분석, 그 다음에 시각화, 이렇게 네 가지 패턴의 그 전체 데이터의 분석 흐름에 대해서 각각 레이어를 놓고 하나씩 좀 더 짚어나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좀 더 빠르게 좀 진행을 해볼게요. 데이터 종류는 사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기존에는 RDB 위주로 돼 있었지만은 이제는 뭐 포맷 자체가 굉장히 뭐 어떻게 정의하느냐에 따라서 다 나올 정도로 굉장히 다양해졌죠. 스트림 데이터 당연히 여러분들 계속 사용하고 계신 모바일 디바이스에서도 끊임없이 나오고요. 메시지 데이터 당연히 많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기존에 사용하던 데이터베이스들, 애플리케이션들에서 끊임없이 나오던 데이터들. 근데 이런 것들에 대해서 사실 데이터를 여러분들이 빅데이터 분석을 하겠다라고 접근을 처음 시작할 때는 이 데이터가 어떤 성격인지 이거부터 명확하게 알고 접근을 하셔야 돼요. 이게 안 돼 있는 상태에서 만약에 접근을 하시게 되면 굉장히 맞지 않는 솔루션을 선택을 하게 되고 그거에 따라서 결과를 우리가 원하던 것을 얻지 못하게 될 수가 있죠. 그래서 전형적으로 이런 트랜잭션, 파일, 이벤트 이런 식으로 크게 구분을 짓고 여기에 해당되는지를 먼저 체크하는 게 중요합니다. 저장 단계로 넘어가면 저장 단계에서도 사실은 굳이 저장을 이렇게 다른 레이어로 다른 단계로 지금 구분 지어 놓은 이유가 앞에서 말씀드렸던 데이터가 유입되는 그 단계에서 데이터 성격에 따라서 어떤 스토리지를 쓰는 것이 가장 효과적인지 이런 것들이 다 구분이 돼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기존에 쓰셨던 많이 써오셨던 데이터베이스들, 인메모리들, 캐시들 이런 것들은 이미 잘 돼 있기 때문에 그 패턴에 맞춰서 그대로 적용을 하시면 되죠. 근데 실제로 아래쪽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좀 더 상대적으로 새롭게 접하게 되는 데이터들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거기에 특화된 저장 스토리지를 사용을 하는 것이 효과적이죠. 그래서 대략 여러분들이 많이 알고 계신 카프카라든지 그다음에 저희 쪽에서 많이 제공해드리는 SQS, 키네시스, 다이나모DB 스트림 이런 것들을 잘 사용하시는 것이 우선적으로 스트림 데이터 쪽에서는 굉장히 효과적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스트림 데이터 스토리지를 왜 써야 되는지에 대해서도 사실은 좀 기본적으로 알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간략하게 좀 도식화해서 설명을 해놨지만 사실 프로듀서라든지 컨슈머라든지 이런 쪽에서 굉장히 사이즈가 커지고 그거에 대해서 유입되는 양 자체가 많아졌을 때 그걸 한꺼번에 어떻게 처리할 수 있을 것인지 당연히 고민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파티션을 어떻게 나눠야 되는지 그걸 통해서 컨슈머한테 어떻게 데이터가 잘 전달이 될 수 있는지 이런 것들에 대한 고민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거기에 맞춰서 제가 위에 써놓은 것처럼 메시지의 순서도 당연히 잘 유지가 돼야 되고 그걸 통해서 우리가 분석을 어떤 식으로 할 수 있는지도 파악이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스파크 스트리밍이나 플링크 같이 스트리밍 데이터 처리를 할 때 맵리듀스를 적용을 할 수 있다 이런 것도 고민을 같이 할 수가 있게 되고요. 패럴렐 컨섬션 당연히 고민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SQS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는 위에 스탠다드 형태로 보시는 것처럼 순서가 무작위로 들어올 수가 있고 거기에 대해서 중복 메시지 전달 이런 것들이 제공이 됐었는데 최근에 FIFO 기능이 좀 추가되면서 메시지를 한 번만 전달을 할 수 메시지를 한 번만 컨슈머한테 전달을 하게 되고 그거에 대해서 순서를 유지를 하면서 굉장히 신뢰도를 높일 수 있게끔 그런 식으로 새로운 기능이 추가됐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각각의 데이터 성격에 맞게끔 좀 더 효과적으로 적용시킬 수 있다라는 걸 말씀드리고 싶고 그 다음에
SNS 같은 경우도 사실은 SQS의 단점, 큐를 하나씩만 쓸 수 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다수의 큐라든지 람다 펑션 이런 것들을 좀 혼합시켜서 적용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을 같이 고민을 하게 되면 각각의 데이터에 대해서도 좀 더 맞는 솔루션 적용하고 거기에 대해서 좀 더 효과적으로 데이터를 수집하고 저장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표 같은 경우는 제가 그냥 간략하게 좀 정리를 해본 건데 사실 이 표를 다 말씀드리기는 좀 시간이 부족할 것 같고 요 맨 오른쪽에 있는 FIFO 기능이 새로 추가됐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업데이트를 해주시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좀 더 빠르게 파일 객체 스토리지, 그 다음에 메모리 스토리, 데이터베이스 스토리지 이런 쪽에 대해서 좀 더 짚고 넘어가 보겠습니다. 사실 저희 S3에 대해서 여러분들 이 행사장에 지금 이틀 정도 와 계시죠. 이틀 정도 계시면서 많은 세션 들으시는 과정에서 이 S3가 언급되지 않은 세션이 거의 없을 겁니다. 그만큼 S3가 굉장히 큰 역할을 하고 있고 모든 데이터의 저장과 그 다음에 컴퓨팅, 클라우드 컴퓨팅 자체에 대해서 큰 역할을 하고 있죠. 빅데이터 자체가 클라우드하고 참 잘 맞는다라고 하는 거는 여러분들도 더 피부로 다 좀 더 가까이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기본적으로 빅데이터 자체가 데이터를 많이 들고 있는 게 기본적인 마인드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효과적으로 처리를 할 수가 있을까? 거기에 대해서 S3만큼 훌륭한 조건을 갖추고 있는 저장소가 없죠. 여러분들이 데이터를 얼마나 더 저장을 해야 되지? 아니면 데이터가 점점 늘어나는데 나 또 스토리지 새로 구매해야 돼? 그거 어디다가 보관하고 어떻게 관리하고 버전 관리 어떻게 해야 되지? 이런 것들에 대한 고민을 하실 필요가 없다는 거죠. 심지어 S3를 중심으로 해서 레드시프트라든지 EMR이라든지 다이나모DB라든지 여러 가지 데이터를 처리하거나 분석할 수 있는 저희 서비스들하고 쉽게 연동이 되게끔 다 설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효과적으로 이 스토리지를 활용을 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보통 저희는 기본적으로 말씀드릴 때는 데이터 액세스 빈도가 높은 경우, 그다음 적당히 높은 경우 그 부분에 대해서만큼은 보통은 S3를 상당히 많이 권고를 드립니다. S3에 일단 놓고 그다음에 HDFS라고 지금 표현이 되어 있지만 사실은 HDFS를 굳이 쓰지 않더라도 EMR을 띄우고 S3 디스트 카피라는 명령어를 이용을 해서 노드를 원하시는 만큼 만들고 거기에서 한꺼번에 병렬로 끌어당기면 S3에서 짧은 시간 안에 데이터를 땡겨올 수가 있죠. 그걸 바탕으로 해서 빠르게 데이터를 처리하고 결과만 다시 S3에 떨궈주고 이런 식으로 흐름을 가져가시면 굉장히 효과적으로 빅데이터 처리 부분을 저장 부분, 이런 처리 부분, 이런 부분들을 활용할 수가 있죠. 만약에 그런 식으로 작업을 한 이후에 데이터를 계속 쌓아두긴 해야 되겠는데 버리기는 좀 애매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글레이셔를 활용하실 수도 있습니다. 데이터베이스 같은 경우는 사실 다른 세션에서도 굉장히 많이 설명이 되고 있어서 여기서는 그렇게 크게 짚지는 않겠지만 데이터 자체가 가지고 있는 특징이 있죠. 데이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쇼핑몰을 운영을 하신다든지 아니면은 제조업에서 무슨 데이터를 활용을 하신다든지 그다음에 계산 결과를 가져다가 굉장히 대량의 데이터 베이스에다가 저장을 하고 그거에 대해서 액세스를 하신다든지 이런 경우에 대해서 데이터 액세스 빈도에 따라서 캐시를 위에다가 달 것인지 아니면 RDS만 놓고 쓸 것인지 키밸류 형태로 갔을 때는 다이나모DB를 할 것인지 그 다음에 정말 이게 RDB 형태의 스키마를 가지고 있지 않은 경우 그냥 일반 다큐먼트로 되어 있을 때는 풀텍스트 서치 루시인 기반의 일라스틱 서치 서비스를 이용을 해서 접근을 할 것인지 그걸 통해서 키바나로 시각화를 할 것인지 이런 것들이 선별적으로 데이터 특성에 따라서
자유롭게 적용을 할 수 있겠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데이터 구조에 대해서 조금 더 고민을 하실 필요가 있고, 거기에 맞춰서 앞에서 보셨던 것처럼 어떤 데이터베이스를 사용할 것이냐, 아니면 어떤 스토리지를 사용할 것이냐, 이런 것들을 좀 더 고민을 하시면 앞으로 빅데이터 분석이라든지 처리를 할 때 좀 더 효과적일 겁니다. 대략 이런 거를 저희는 이제 데이터 온도라고 표현을 하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런 식으로 좀 간략하게 개념적으로 좀 정리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처리 분석 같은 경우는 사실 앞에서 말씀드린 저장하고 굉장히 1:1 매핑으로 잘 정리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스트림 데이터 앞에서 보셨죠. 그리고 메시지, 그 다음에 앞에서 보셨던 일반적인 데이터들. 근데 일반적인 데이터들 같은 경우에 대량의 데이터를 배치성으로 분석할 것인지, 아니면 쿼리 형태로 바로바로 내가 원하는 결과만 뽑아낼 것인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고민한 거를 그대로 저 리스트에 있는 솔루션들을 적용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아래쪽에 보시면 스파 스트리밍이라든지 KCL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 있을 것이고요. 그 다음에 그거와 별도로 레드시프트, 그다음에 프레스토, 스팍, 이런 것들은 배치성으로 여러분들이 데이터 분석을 하실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최근 들어서 뭐 머신러닝 이런 것들이 나왔는데, 사실 여기서 이제 뭐 아마존 머신러닝 이렇게 이제 설명을 드리고 있지만, 여러분들이 좀 더 이런 부분에 대해서 관심이 있으시다 하면 EMR 위에다가 스팍 R 설치하시고 R 스튜디오 설치하셔서 거기서 바로 작업하실 수도 있어요. 심지어 뭐 파이썬 가지고 NLTK라든지 뭐 사이클런 뭐 이런 것들 다 설치 직접 하시고, 거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실제 필요한 데이터 분석 작업들 다 맵리드 형태로 분석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어떤 데이터 처리 기술을 사용을 하는 것이 좋을까? 제가 처음에 툴이 너무나도 많아요 라고 설명을 드렸는데, 지금 이 표에서도 굉장히 많아 보이죠. 각각 특성들이 다 그래도 있기 때문에 거기에 맞는 툴을 정해서 그거를 적용을 하시면 됩니다. 이 표를 여러분들이 굳이 다 외우시면 좋지만 외우실 필요까지는 없어요. 그냥 여기에 해당이 되는지 안 되는지를 잘 비교를 해보시고, 아, 내가 이걸 쓰면 좋겠구나 라고 판단을 하시면 됩니다. 마찬가지로 분석도 정형 데이터를 그대로 할 것이냐, 아니면은 정형 데이터기는 한데 S3에 있느냐, 아니면 아마 레드시프트 클러스터에 있느냐. 데이터 웨어하우스 자체가 레드시프트와 아테나로 지금 약간 구분은 돼 있지만, 아테나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다른 세션에서도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S3에서 바로 프레스토 쿼리를 날려서 안시 쿼리 기반으로 바로 데이터를 우리가 확인을 할 수가 있다. 사실 오늘 아침에 나온 얘기긴 하지만 아마존 레드시프트 자체도 이제는 레드시프트 클러스터에만 있는 데이터에 대해서 쿼리를 하는 것 외에도 S3에 대해서도 레드시프트 쿼리를 날려서 원하는 데이터를 끄집어낼 수 있는 기능까지 추가됐습니다. 레드시프트 스펙트럼이라고 하는데요. 그래서 보통은 여태까지는 레드시프트를 페타바이트급 데이터 웨어하우스라고 저희는 표현을 했었는데, 이제는 이제 엑사바이트까지 커버를 하게 되었다. 이렇게까지 지금 발전이 됐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EMR 같은 경우는 워낙 많은 오픈소스 분석 툴이나 처리 툴을 가지고 있어서 거기에 맞게끔 여러분들이 선정을 해서 사용하실 수가 있고요. 지금 여기 프레스토, 스팍, 하이브 이렇게 돼 있지만 사실 이거 이외에도 임팔라라든지 굉장히 다양한 툴들을 가지고 있어서 그런 것들을 굉장히 잘 활용하시면 됩니다. 중간에 ETL이라는 부분을 좀 짚고 넘어가고 싶은데, ETL 같은 경우는 앞으로 아마 글루라는 솔루션 서비스가 등장을 할 거예요. 지금 작년 하반기쯤부터 얘기가 나오면서 지금 현재 출시 예정 중이고요.
그리고 만약에 이 글루가 나오기 전에 조금 더 급하게 뭔가를 사용하고 싶으시다 하면 서드 파티 솔루션 마켓플레이스에서 저희가 제공하는 것들 인포메티카라든지 메틀리온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잘 활용을 하시면 됩니다. 굉장히 많은 내용들을 제가 설명을 드렸었는데 끝으로 시각화에 대해서 좀 더 말씀을 드리고 짧게 해서 디자인 패턴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짚고 넘어가 보겠습니다. 시각화 자체는 여러분들이 지금 분석까지 해 오셨기 때문에 사실 그렇게 어렵지는 않습니다. 그냥 지금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적절한 툴을 그대로 가져다 쓰시면 돼요. 그리고 다만 각각에 맞는 툴들이 있겠죠. 분석 단계에서 쓰는 툴들, 그 다음에 그거의 결과를 시각화로 보여줄 수 있는 툴들. 그래서 지금 주피터라든지 제펠린 이런 것들은 EMR 위에서 바로 띄워서 쓸 수가 있게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그 기타 키바나 같은 것들은 잘 아시는 일라스틱 서치와 워낙 잘 맞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잘 활용하시면 되겠다라고 정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체를 정리해 보면 약간 이런 모양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사실 이걸 뭐 다 한꺼번에 쓸 수 있다라는 거는 말이 안 되고요. 이 중에서 특성에 맞게끔 여러분들이 선정을 하셔서 그걸 가지고 전체 제가 처음 설명드렸던 분석 파이프라인이라는 거 있죠. 그거를 여러분들이 스스로 만드시면 됩니다. 데이터 디자인 패턴 제가 방금 말씀드린 그 모양 그대로죠. 원래 데이터를 끌어와서 저장을 하고 그 다음에 그걸 처리를 한 다음에 바로 다시 가공된 결과를 저장을 한다. 거기에 대해서 다시 끌어와서 분석 작업을 하고 그걸 가지고 시각화를 한다. 중간에 처리 부분에 대해서 제가 아까도 좀 설명을 드렸는데 사실 이 부분이 빅데이터 쪽에서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제가 맨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왜라는 거에 대해서 우리가 답을 어느 정도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말하자면 다른 말로 표현하면 목표라는 거겠죠. 난 이걸 분석을 하겠어. 그리고 난 여기서 뭔가를 얻어내겠어. 라는 목표가 있는 상태에서 거기에 대해서 분석 시나리오를 거꾸로 추론을 해내고 그걸 가지고 다시 데이터부터 수집을 하고 대상을 선정을 하고 그거에 대해서 그렇다면 내가 필요한 데이터는 이 중에서 무엇이지? 컬럼을 선정을 하고 미싱 밸류 처리하고 클렌징하고 이런 것들이 저 프로세싱, 피처 엔지니어링에 해당되는 것이죠. 그걸 통해서 데이터가 어느 정도 다 정리가 되면 그걸 가지고 우리가 보통 요즘 말하는 머신러닝 기법들 그런 것들이 여러 가지 알고리즘이 그 데이터 위에서 잘 돌아갈 수 있게끔 그런 것들이 가능해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전체 일련의 흐름을 잘 이해를 하시고 접근을 하시면 시행착오를 굉장히 많이 줄이실 수 있습니다. 디자인 패턴 자체에 대해서 좀 간략하게 짚고 마무리 설명을 드리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펍섭 모델 형태를 이렇게 보면 그냥 좀 간단하죠. 그래서 키네시스를 통해서 여러 가지 람다라든지 스파크라든지 이런 것들을 가지고 데이터를 빠르게 받아서 처리를 할 수가 있다. 또 한편으로는 이제 머티리얼라이즈드 뷰 형태로 해서 여러 가지 데이터를 키네시스로부터 유입을 받아서 중간중간에 처리를 해주고 그거를 다이나모DB나 S3 같이 스토리지에 저장을 합니다. 그거에 대해서 다시 우리가 재처리, 재분석을 하게 되죠. 분석한 결과를 다시 우리는 얻음과 동시에 그걸 가지고 다시 스토리지에 저장을 하게 되죠. 왜냐? 그 다음번에 또 어떻게 업데이트가 됐는지 이런 것들을 파악을 하기 위해서. 실시간 분석 같은 경우는 아까 계속 설명드린 것처럼 키네시스와 그 다음에 중간에 있는 스트리밍 데이터 프로세싱 그 다음에 그거에 관련돼서 그걸 통해서 얻어진 여러 가지 결과들 이런 것들을 스토리지에 저장을 하고 필요에 따라서는 그거를 애플리케이션 형태로 날릴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사실 스트리밍 데이터 모인 결과들을 계속 로그로 쌓아놓는 거죠. 그걸 통해서 트렌드 파악도 당연히 할 수가 있게 되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목적에 맞게끔 내가 어느 패스를 밟으면 될까? 지금 내가 원하는 게 이런 패스에 해당되는가? 끊임없이 매핑을 시켜보시고 적용을 시켜보시면 막막했던 디자인 패턴 이런 것들이 좀 더 쉽게 와닿으실 겁니다. 그리고 아까 끝으로 말씀드렸던 일반적인 정형 데이터라고 표현을 했었죠. 배치 분석, 대화형 분석. 당연히 대화형 분석 같은 경우는 지금 쿼리 형태로 그냥 나오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프레스토라든지 스파크 SQL, 그다음에 아마존 아테나, 그다음에 레드시프트, 그다음에 배치 프레딕션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하둡하면 생각나는 것들, 그다음에 하이브, 피그, 그다음에 스파크. 스파크도 스파크 R, 이런 여러 가지 스파크 자체가 가지고 있는 그런 처리 기법들이 있죠. 그런 것들을 이제 적용을 하시면 되고요. 요 디자인 패턴은 좀 눈여겨보실 필요가 있는데, 사실 모든 데이터 분석의 근원이 저 데이터 레이크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S3를 여러분들이 잘 활용을 하시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죠. 제가 프로젝트에 나가서 고객사들을 만났을 때, 아니면 다른 사례들을 전에 들었을 때 굉장히 접근하기 어려운 부분 중에 하나가 데이터들을 많이 갖고 계세요. 많이 갖고 계신데 그 데이터들이 전부 다 산재되어 있고 오너십이 없어요. 오너십을 다 각자 가지고 있어요.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되죠? 당연히 데이터를 이쪽에서 우리가 필요한 거를 분석을 하려면 우리가 갖고 있는 데이터만 가지고는 분석이 잘 안 되겠죠. 분석을 잘 하더라도 한계가 있겠죠. 사실은 여러분들이 분석을 한다는 거는 끊임없이 새로운 데이터와 기존 데이터와의 어떤 관련이 있는지 이런 것들을 파악하는 거겠죠. 그리고 그게 단순히 데이터 간의 관계일 수도 있고, 데이터 흐름, 그 다음에 시간상에서 어떤 식으로 변화하는지 이런 것들을 같이 고민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데이터가 산재되어 있거나 했을 때는 데이터를 어떤 식으로 포맷을 만들고 어떤 타입으로 가지고 있고 그게 어떻게 지금 관리가 돼가고 있는지 이런 것들이 전혀 공유가 안 될 확률이 높기 때문에 사실 데이터 분석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챌린저블한 상태가 됩니다. 그거부터 먼저 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그래서 저희가 보통 권고를 드리는 게 저런 S3 형태의 데이터 레이크, 저기다가 일단 다 담은 상태에서 뭘 하든지 포매팅을 하고 클렌징을 하고 이런 작업을 통해서 끊임없이 데이터를 좀 정리를 하게 되면, 그걸 바탕으로 여러분들이 데이터 사이언티스트 분들, 내가 원하는 알고리즘, 내가 원하는 통계 분석 모델 이런 것들을 자유롭게 적용을 하실 수가 있게 된다는 거죠. 짧게 끝으로 어떤 사례들이 좀 있었는지 설명을 드리면 좋을 것 같아요. 좋을까 싶어서 이런 것들을 좀 제가 준비를 해봤습니다. 놀스트롬이라고 미국의 백화점이 있죠. 이렇게 여행 가서 몇 번 가보신 분들도 있으실 거예요. 근데 놀스트롬이 아마존의 이 리소스를 잘 활용을 해서 온라인 리테일 샵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옆에서 이 그림 보시는 것처럼 람다 펑션들을 잘 활용을 해서 개인화 기반의 레커멘데이션 엔진 같은 것들을 잘 만들어서 이거를 활용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러면서 놀스트롬이 얻게 된 결과가 뭐냐, 굉장히 비용을 당연히 줄일 수 있게 됐죠. S3 비용, 스토리지 비용 줄일 수 있게 됐고, 그 다음에 내가 원하는 시간에 원하는 만큼 데이터 분석할 수 있고, 그 다음에 람다 펑션 쓰면서 또 다른 비용 절감 효과 얻을 수 있고, 결국은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을 혜택을 보면서 놀스트롬은 올인을 하는 걸로 결정을 내렸습니다.
또 다른 사례는 데이터수라는 마케팅 플랫폼 업체인데요. 이 업체 좀 특징이 하루 데이터 유입량 2페타바이트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로그 데이터만 한 180테라바이트 정도 되고 분석하는 데이터 양이 2페타바이트 정도 돼요, 매일. 근데 이걸 어떻게 접근을 해야 될까? 사실 사이즈 자체만 놓고 보면 굉장히 막막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기존에는 굉장히 많은 한 3,000대 정도의 서버를 동원을 해서 이런 식의 파이프라인을 만들어가지고 접근을 했어요. 근데 실제로 ETL이라든지 그다음에 원인 분석, 그다음에 머신러닝 이런 분석 기법들을 동원을 해서 리포팅을 한다. 이런 패턴을 가져가는데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기존의 웹리듀스 자체가 너무 시간이 오래 걸린다라는 자체 진단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스팍을 이용해서 한 10배 정도 10배 정도 속도를 빠르게 하고 저 파이프라인을 이용을 해서 상당히 시간 자체를 줄이면서 기존에 얻고 싶었던 결과는 그대로 얻는 이런 효과를 얻을 수 있었던 거죠. 이런 게 가능했었던 거는 현재 AWS에서 제공하는 거의 무제한에 가까운 EMR 클러스터, 그 다음에 S3 이런 것들이 같이 조합이 되면서 사실은 이걸 자체적으로 준비를 하려고 했을 때는 상당히 시간이 많이 걸릴 수 있고 비용도 많이 들 수 있고요. 사실 비용보다는 시간이 더 중요하겠죠. 근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내가 단시간 안에 이런 것들을 클러스터를 만들고 빠르게 소비해버릴 수 있구나. 결과만 내가 취해버릴 수 있구나. 이런 유틸리티 개념이 적용이 됐기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끝으로 이 그림을 좀 보여드리면서 제가 마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그림 자체가 아까 앞에서 보여드렸던 전체 아키텍처하고 조금 차이점이 있다면 각각의 솔루션들에 대해서 제가 오른쪽에다 표시를 해놨죠. 이 색깔을 맞춰서 여러분들이 패스를 잡으실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키네시스 파이어호스라는 아래쪽에서 보시는 키네시스 파이어호스가 있죠. 이걸 가지고 아마존 키네시스 애널리틱스 쪽으로 가실 수도 있고 또 S3나 일라스틱 서치 쪽으로도 가실 수 있어요. 만약 일라스틱 서치 쪽으로 가게 되면 당연히 시각화는 키바나로 가겠죠. 그러니까 이런 흐름을 여러분들이 이 중간에 있는 색으로 표시된 부분들 있죠. 요거를 이용을 해서 좀 그려보시면 굉장히 쉽게 접근을 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뭐 나름 짧을 수도 있고 길 수도 있었던 시간인데 좀 더 짧게 정리를 해보자면 데이터는 굉장히 넘쳐나고 있고 앞으로 더 많아질 겁니다. 그래서 이제는 진짜 진정한 빅데이터 시대가 왔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거기에 대해서 그럼 우리는 어떻게 접근을 하면 좋겠느냐? 약간 모범답안스럽긴 하지만 그래도 한 번 더 설명을 해보자면 일단 저장하고 잘 처리해서 그걸 다시 저장하고 그 다음에 그걸 분석을 잘 해서 우리가 원하는 결과를 얻는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거를 좀 더 효과적으로 접근을 하려면 이런 부분 관리형 서비스나 그 다음에 각각의 특성에 맞는 디자인 패턴 이런 것들을 좀 사용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이렇게 좀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끝으로 좀 늘 말씀드리지만 여러분들이 EMR 클러스터를 무조건 켜놓기만 하실 필요 없이 그리고 비즈니스나 애플리케이션 여러분들이 작업하시는 타스크 특성에 맞게끔 다 개별적으로 EMR 클러스터를 한꺼번에 띄우시고 그거에 대해서 병렬로 돌리신 다음에 그 EMR 클러스터를 결과만 우리가 취하고 다 버리는 이런 형태로 접근하시는 게 앞으로 여러분들이 진짜 빅데이터를 잘 다룰 수 있는 그런 노하우가 될 겁니다. 그리고 좀 더 궁금하신 내용은 이제 빅데이터 블로그라고 저희가 글로벌하게 운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들에 대해서 레드시프트라든지 EMR 그 다음에 뭐 심지어 뭐 스팍 뭐 이런 것들을 여러 가지를 저희가 제공을 해드리고 그 다음에 한국어로 좀 더 접하기 쉬우실 수 있도록
한국어 블로그에서도 그 부분들을 터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빅데이터 교육도 있으니까 많이 활용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래서 굉장히 긴 시간 동안 설명드렸는데 깊이 감사드리고 앞으로도 좀 더 빅데이터 쪽에서 많은 활동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